3시가 돼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가세에서 매출 매입 계산하는 쪽에 그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는 불공제 쪽을 이제 하려다가 중간에 쉬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 짚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큰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해당하시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스포츠 교육기관이니까 좀 원생을 이렇게 나르는 목적의 차량이라던가 이런 거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생 승하차 목적의 차량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일단 그 목적이 뭐가 됐든 당연히 사업용 목적이어야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업용 목적인 경우로서 이 차량 종류를 봅니다. 그래서 차량이 불공제 차량에 해당되는 거는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걸 구입하시거나 유지하려고 쓰는 유지비, 임차하시는 임차료, 렌트비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차들이냐면 승합 인원이 8인승 이하 승용차, 우리 그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배기량 1000cc 초과 경차랑 125cc 초과 이륜차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학원생 승합차 목적 혹은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업용 목적으로 내 출퇴근이나 뭐 직원 출퇴근이나 그런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샀다. 혹은 뭐 200cc, 125cc 초과하는 이륜차를 샀다. 이러시면 부가세가 아예 공제가 안 되세요. 그럼 어떤 게 되느냐? 9인승 이상 승용차, 주로 카니발 9인승 여기에 해당이 되시고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영업용 차량. 이거는 영업용 차량은 좀 특이한 건데요. 운수업에서 쓰는 자동차, 장례업에서 쓰는 그 장례용 운구 운반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해줍니다. 요거는 차종 상관없이 이 업에서 특수하게 쓰는 누가 봐도 쓸 수밖에 없는 업종. 예를 들어 택시 기사님의 택시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화물차, 경차, 모닝레이, 캐스퍼 스파크,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카니발 스타리아 등이 이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차 사러 가시면 이제 그 딜러분들이 꼬셔요. 뭐, 이거 사장님 하시면 비용 얼마나 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비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세금도 부가세랑 소득세랑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차량에 대해서도 부가세랑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 되더라도 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부가세가 공제가 되는 차량이 있고 아닌 차량이 있고, 소득세상에 한도가 있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딜러분들이 됩니다, 됩니다는 그 대부분 소득세상 공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는 이런 순서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위에 그 매출세, 아까 저희 계산해봤던 뭐 10% 곱하는 그 부분, 그래서 과세분, 여기에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다 들어가시고, 영세율이라는 건 해당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거 수출할 때 좀 특례로 0% 세율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뭐 대손세, 가감. 요거는 이제 내 거래처가 부실이 됐을 때, 내가 매출한 거래처에서 부실돼서 내가 요거를 뭐 그런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티몬 같은 경우에 뭐 거래 대금을 못 받았다 할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리고 매입세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매입세액은 아까 그 공제되는 세액 부분인데요. 세금 계산서 수취분, 그 밖에 공제 여기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하는 게 여기에 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받으시는 건데 한 그 신용카드로 현금영수증으로 내가 매출한 거에 1.3%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예정고지세액 중간에 내셨던 세금 여기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건 좀 특이한 경우들이고 이제 가산세, 뭐 세금계산서 가산세, 일부 가산세 붙으시면 여기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조로 상반기 거는 7월 25일,
하반기 거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에서 세금 계산을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가세에서는 세금 계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의 거래를 인정해주고 그 부분을 공제로 많이 빼주기 때문에 여기 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거래 상대방이랑 나랑 쌍방의 거래 증표가 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매출이면 그쪽에서 판 거니까 나는 산 거죠. 반대로 나의 매입이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나의 매출이면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산 거죠. 그쪽의 매입이죠. 이렇게 쌍방 간의 어떤 매출과 매입의 증빙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사업자가 사업장한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십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규 간이과세자, 아까 그 창업할 때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도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처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 아까 요게 얘기가 나왔던 게 여기 그 불공제 항목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요게 이제 작성이 어느 하나 안 돼 있으면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아서 불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들어가셔도 되고요. 얼마에 내가 매출했고 그거의 10% 세금이 얼마인지 부가가치세 그리고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왼쪽이 공급자, 매출한 쪽 내가 팔았다면 내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여기 들어가고요. 공급받는 자는 아까 사업자 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에 작성 연월일, 공급 가액, 이제 대금 가액에 10% 세금 따로 붙죠. 여기 세금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제대로 작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행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 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글로 작성은 해뒀는데요. 이게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지로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게 조금 더 쉽긴 하실 거예요. 그 직전 과세 기간에 사업장별 총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홈택스에서 무조건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종이로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작성 연월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요. 이제 말 때문에 좀 오해가 있어요. 내가 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날로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9월이니까 8월에 어떤 재화를 공급했어요. 물건을 공급했어요. 근데 9월에 내가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9월 오늘 날짜를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8월을 쓰는 거예요. 이 작성 연월일은 8월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급이 가능한 기한을 세법에선 정해두고 있어요. 이 1, 2, 3에 그런 이제 기간별로의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 1, 2, 3번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을 살펴보면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 공급일이죠. 여기 들어가는 공급일로 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처마다 이제 주로 거래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볼링 용품을 파는데 그걸 매입하는 거래처가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만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매일 한다. 그래서 내가 8월에 매일매일 거래를 했다. 그러면 원래는 이 표현대로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날이 매일매일인 거고요. 매일매일 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처별로 8월 1일부터 8월 말일
31일까지의 그 매일매일매일의 공급가액을 합쳐서 해당 달의 말일 8월 31일을 작성 연월일로 요 작성 연월일로 해서 그 다음 달 10일 9월 10일까지 이내에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특정 기간에 몰릴 수 있잖아요. 어떤 거래처와의 거래가 8월 뭐 휴가 기간에 몰렸다. 8월 15일부터 20일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15일부터 20일까지 그 한 달 내에서 계속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 임의로 정한 기간의 말일 8월 20일이 되겠죠. 그 8월 20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또 9월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냥 단건의 거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날, 똑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거는 내가 굳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매입하는 쪽이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발행은 매출한 쪽에서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걸 안 해주시거나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보통은 그때 바로 인지를 못하고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하실 때 세무사랑 세금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되시거든요. 내가 요 정도 매입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하면 매입이 달라요 하면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전산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거래처에 다시 끊어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이게 지연 발급이 돼요. 네. 그래서 지연 발급이 어떤 거냐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가 상반기 내에 이제 공급을 받았는데 그 상반기 지나고 확정신고 기한이면 7월 25일까지가 되겠죠. 그 기간 내에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발급 안 해줬네. 그래서 원래 공급일, 그 상반기로 발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발급하는 쪽은 1%, 내가 요걸 받아요. 받는 쪽은 내가 매입세 공제는 받겠죠. 요거를 받으시면. 그 대신 0.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간혹 세금 계산서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원래 언제가 공급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기한이 지났냐에 따라서 이런 가산세 부분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전자세금 계산서 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셔야 되는 분이 종이로 이렇게 발급하시면 가산세는 1%입니다. 요거는 다 공급가액 기준의 1%, 0.5%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다 하면 1% 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입한 게 뭐 1000만 원이다, 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으로 잡을게요. 100만 원이다 하면은 수취자는 5,000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오. 이제 부가세는 큰 그림은 다 살펴봤고요. 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소득세는 오늘 할 내용은 사업장에 관련된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종합이라는 게 여러 원천에서 소득이 발생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4대 보험 근로자여서 소득이 발생된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연금을 받는 분도 있고, 뭐 배당을 받는 분도 있고, 사업체를 운영해서 소득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모두 합쳐서 신고하는 걸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당연히 여러 소득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을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곳의 직원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다 합쳐서 계산하게 되는데 그 원천마다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이합니다. 근데 그걸 오늘 강의에서 다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갈 일은 아니고 오늘은 스포츠 교육기관 세무 실무를 하는 날이니까 그 스포츠 교육기관에 관련된 사업 소득 금액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고를 언제 하느냐? 신고는 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소득에 귀속되는 기간이랑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기간이 밀리죠. 왜냐면 지금 내 소득이 발생한 건 25년이니까 25년 12월 말일까지 내 소득은 꾸준히 내 통장에 집계가 되지만 세금은 실제로 5개월 뒤에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뭐 세금 말고도 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 같은 것도
계속 내다가 이제 정산되는 시점이 미뤄집니다. 이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같이 영향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 돼서 내가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내가 지금 상태에서 소득이 줄었는데 건보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지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건보료가 올라가고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 귀속과 납입하는 시점이 다르다.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팁인데, 세금 외로도 내가 4대 보험에서 좀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연금이 올랐어. 건보료가 올랐어. 이러시면은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게 그 직장가입자, 4대 보험 직원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나 이런 현황이 정산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4대 보험 직원이 없다면 나는 지역가입자거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차량, 전세, 보증금, 그리고 주택에 대한 대금, 내 재산까지 소득에 합쳐져서 건보료 정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공단에서 잘못되거나 혹은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오늘 세무 실무기도 하지만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또 같이 부담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건강보험료거든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던 시절에 뭐 전세 대금에 대해서 건보료가 책정이 됐는데 뭐 대출 부분에 전세 대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빠지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단이랑 전화를 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보료가 나중에 소득이 높아지면 제2의 세금이라고 할 만큼 가파르게 건보료도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특히 그건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잡담이 길었는데요. 그 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지만 성실 신고 대상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글씨가 좀 조그만한데 이분들은 너 성실하게 신고해 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일까요? 주로 매출이 많은 분들은 성실하게 신고를 하도록 하겠죠. 왜냐하면 매출 누락에 따라 세금 재원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아까 부가세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그래서 소득이 2배 오르면 세금도 2배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소득금이 5천만 원이시다가 1억 되신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근데 이게 2배 이상 올라요. 뭐 심한 경우 10배까지도 오르기 때문에 1억에 근접하시면 세율 구간이 35%입니다. 그럼 단순 계산해도 2천만 원에 근접합니다. 세금이.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보료도 오르겠죠. 그래서 이게 부담이 한 8천만 원 넘는 순간부터 소득이 8천 넘기 시작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세금이 너무 센데 좀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련된 어떤 대비라던가 이런 하는 방법들을 좀 미리 아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 세율 구간을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 세율이 곱해지는 부분인데 금액인데 요거는 순이익에서 일부 소득공제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0 이하면 6%, 1,400에서 5,000 이하면 15%, 그리고 5,000 초과 8,800 이하면 24%.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 대부분 요 15%나 24%에서 많이 머무세요. 그래서 여기서 있을 때는 그래도 세금이 몇백 수준이다 보니까 뭐 세금 많긴 한데 낼만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요 네 번째 구간 8,800 초과 1억 5천 이하로 가시면 35%가 됩니다. 이 세금이 이게 국세, 소득세만 얘기하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국세랑 거기에 관련된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세에 관련된 지자체에 내는 세금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낸 세금의 10%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세율은 0.6%, 1.5%, 2.4%, 3.5% 이렇게 올라가시는데요. 그래서 1억에 내가 해당한다 하시면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은
35%가 아니라 38.5%가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8.5%의 건보료까지 이제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체감 한 4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진 않죠.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세금을 줄일지, 운영 구조를 어떻게 할지, 인력을 어떻게 고용해서 어떻게 좀 줄여 나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성실신고 의무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제 소득세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농업, 임업, 어업 하시는 분들, 도소매 하시는 분들, 부동산 매매업 하시는 분들. 이게 그냥 업종만 딱 봐도 그 주로 업체 대 업체끼리 거래를 하고 매출이 좀 단가가 센 업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밑에랑 똑같이 낮은 금액을 적용하면 바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해당 연도 수입 금액이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세요. 근데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건이 쿠팡이나 뭐 이런 온라인에서 한번 터지면 금방 15억을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소매는 좀 금방 넘어가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조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뭐 전기, 공급업, 수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쪽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교육 서비스업이랑 그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곳이 이 세 번째 분류인데요. 여기 교육 서비스업 들어가시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들어가는데 여기는 해당 연도 수익 금액이 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수익 금액이 연간 이제 순수익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익 금액은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순수익이 500만 원이더라도 내 매출이 5억을 넘었다면 나는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좀 아쉽게도 순수익을 기준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냐, 개인 사업자 중에 수익 금액이 업종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엔 장부 기장을 하셔야 돼요. 그 아까 장부가 없어서 업종별 경비율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계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 업종 코드 얘기할 때 여기서 했던 얘기예요. 추계.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이 추계를 쓰시거나 아니면 실질 장부를 쓰시거나 이 두 가지를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성실신고 의무자는 실질 기준으로 장부로 가셔야 돼요. 추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고 세무사 자격증이랑 확인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사도 자격증이 들어가서 같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정말 확실한 비용만 그리고 매출도 누락 없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고 통장을 넣어서 이제 장부를 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통장을 넣어서 장부를 짜는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전산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은 통장을 넣어서 짝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거래 대금이 5억이 나갔어요. 그거를 그 장부에 똑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랑 거의 동일하게 통장을 올려서 장부를 짜기 때문에 법인이랑 성실신고 대상자랑의 큰 유불리는 법인이 더 유리해요. 예, 왜냐하면 성실신고 대상자는 신고는 법인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반면에 세율은 법인세율보다 높거든요. 법인세율은 9%, 19%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올라서 10%, 20% 정도예요. 근데 요 정도 이제 매출이 되신다 하시면 1억 순이익이 남아도 35% 구간이니까. 예. 이때는 아무래도 좀 세금 부담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신고기한은 6월 말일까지고 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비용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걸 해도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 좀 터져가지고 매출이 많이 올라서 여기 5억 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넘기 전에 예상되는 세금을 한번 보면서 법인으로 갈까? 계속 내가 5억이 넘는다면 매년 성실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법인으로 가서 세율이라도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사가 같이 컨설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고 유형. 소득세는 신고 유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돈 많이 버는 사람과 아닌 사람. 이게 표현이 좀 웃긴데요. 이게 말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업종별로 정말 많이 벌어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 두 번째는 그래도 괜찮게 버는 사람과 소규모로 나뉩니다. 이 복식부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업종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역시 성실신고랑 똑같이 이 세 개 카테고리에서 얼마 이상이면 너 복식부기 의무자야.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더 많다는 뜻이고요. 간편장부 대상자, 여기 의무가 없잖아요. 여기는 좀 더 세금 신고 러프하게 해도 오케이, 인정해줄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카테고리 농업, 이업, 임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은 3억 원 이상 직전 수입 금액, 이것도 매출이에요. 순이익이 아닙니다. 직전에 매출을 3억 원 이상을 했다.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그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이쪽은 1억 5천 기준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듣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되시는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영어 관련 서비스업은 7,500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금액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복식부기 의무자를 해당이 되세요. 그 요건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성실신고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시겠죠.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내가 신규로 매출이 5억일 수도 있잖아요. 7,500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똑같이 간편장부를 해줍니다. 이거는 너가 신규 사업자니까 좀 그 정도 특례는 줄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라는 걸로 기장을 해서 엄격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를 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어려운데 복식부기랑 간편장부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 부기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요. 기장을 이용해서 자본과 부채 출납과 변동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개인 사업자건 법인 사업자건 모두 그 자산 부채가 계속 변동하고 그리고 매출, 매입이 생기면서 어떤 순이익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두 기장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식 부기는 한 줄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출 50만 원, 이게 단식 부기예요. 근데 이제 매출 50만 원이면 그 50만 원은 대신 무슨 뜻이겠어요? 현금 50만 원이 나한테 생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식 부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기록하는 거예요. 그 결과와 원인. 원인은 이제 여기 보시면 매출 대금의 감소니까 이제 이쪽으로 50만 원 빠지면서 내가 매출 대금이 감소됐으니까 현금은 증가됐다. 50만 원 현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걸로 하면 매출이 50만 원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현금 50만 원, 현금 늘었고 매출 50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인 기준경비율이랑 단순경비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업종별로 업종 코드에 맞춰서 경비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비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율이 이것도 내가 원할 때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요건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걸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내가 추정해서 계산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쓰는 비용이고요. 비용에 대한 비율이고요.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곱해서 비용을 산정합니다. 장부가 이제 실질에 맞춰서 없을 때 혹은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게 유리할 때는 경비율을 씁니다. 그래서 경비율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차이는 있겠죠. 그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훨씬 높은 비중으로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 경비 여기 그림 보시면 주요 경비, 임차료, 인건비, 매입, 기타 경비 다 들어가요. 경비 종류 자체가 다 들어가는데 기준 경비율은 이 주요 경비는 너가 입증해 하고 빼버리고 기타 경비만 정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퍼센트도 단순 경비율이 89%, 90%갈 때 기준 경비율은 20%, 3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내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뒤에서 요건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단순 경비율로 추계로 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 경비율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시면 여기 경비율이 너무 적잖아요. 실질 장부가 경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봐가면서 세무사가 조절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어떨 때 그럼 이 유리한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쓸 수가 있냐 보시면 또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업종마다 나뉘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는 이제 계속 사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분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6천만 원, 매출이 6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 쓸 수 있고요. 정말 소규모예요. 6천만 원 미만이면. 그리고 해당 연도 기준으로 3억 미만이면 쓸 수 있는 거고,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뭐 전기가스 블라블라 이쪽은 3,600만 원 미만.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으면 1억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 그 직전 연도에 수입 금액 매출이 2,400 미만이라는 거는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으로 따지면 100만 원도 안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조금 버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겠죠. 그때는 너한테 좀 특혜를 줄게. 너 너무 소규모니까 단순 경비를 써.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율까지 봤는데요. 경비율을 쓰는 경우는 실질 장부를 안 쓰는 경우를 얘기해요. 장부를 미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경비율이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경비율을 써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들이 실질에 따라서는 좀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이익을 주곤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불공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실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작년에 매출이 2천만 원이었다. 근데 매입이 5천만 원이다. 이러면 이미 마이너스 3천만 원 난 손실사업장이잖아요. 요걸 결손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장부를 안 쓰시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고 매입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 입장에선 이 손실에 대한 경비율을 인정해주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냥 너는 2천만 원 매출에 경비 평균적으로 한 50% 너랑 비슷한 업종 하시는 분들 50% 쓰니까 1,000만 원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실질 장부대로 손실을 내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손실을 내시면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올해 내가 결손이에요.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장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 내가 소득세 계산할 때 그 3천만 원을 끌고 가서 15년간 쪼개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매출에서 매입 빼고 순이익하니까 3천만 원이 남았어요. 나는 전년도에 손실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3천을 갖고 와서 여기서 공제로 빼면 그 다음에 내 소득은 0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장부를 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손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사업 처음 하실 때 많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처음인데 무조건 그냥 뭐 요새는 3.3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하시면 이게 실질 장부를 안 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이 경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낮게 세금 내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정말 매입이 많다, 비용이 많다 하시면 장부를 짜서 요 손실을 기록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너가 복잡하게 작성을 했어. 좀 착실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차대변으로 현금 증가 결과랑 원인을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대상자인데 했으니까 혜택을 줄게. 그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해줄게 라는 이 기장세액공제가 이 구간에선 굉장히 커요. 처음 사업을 이제 오픈하시면 이게 세금이 100만 원이 나오면 2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격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세가 있는데요. 가산세는 누구한테 붙냐? 간편정부 대상자한테 붙진 않아요.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 경우에는 매출, 수입 금액의 0.07% 무신고 가산세와 원래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20%, 20만 원인 무기장 가산세 중에 큰 금액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뭐 어떤 게 유리할까는 이런 신고 유형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경비율을 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용을 얼마를 썼는지 보고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은 아닌데 이제 만약에 놓치게 되면 세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주로 이 결손금 공제랑 기정세액 공제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세무사한테 맡기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프로그램을 쓰시더라도 한번 체크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손금 쪽은 어차피 사업을 하는 주체인 사장님이 대부분 아세요. 저희가 이제 소득 금액 얼마로 계산됐습니다 불러드리면 무슨 소리예요? 나 이번에 번 것도 없는데 이렇게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손실이면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어서 장부 작성으로 해야겠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프로그램에서 100%이 부분까지 걸러주지는 않거든요.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내 유형을 보고 그 유형에 맞춰서 신고서만 뚝딱뚝딱 만들어주고 이런 컨설팅적인 부분이 100%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업 경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음. 인건비가 아무래도 요새 그 최저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법이랑 근로자법에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세법에서는 인건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소득자로 구분하고요. 그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이게 원천징수가 뭐냐? 내가 이제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줄 때 세전급여 100만 원으로 계약해서 100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일부 붙습니다. 그분이 부담할 세금이 일부 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떼서 대신 신고하고 내고 다음 달 10일까지 그분한테는 그 세금 뺀 나머지 세후 지급액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게 뭐 세전 연봉 얼마, 세후 연봉 얼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요 원천징수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친구가 낼 세금을 대신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친구는 나중에 뭐 연말정산이나 아니면은 소득세 신고로서 정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고용주 입장에선 요거를 안 하시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아까 그 증빙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소득세 때 비용 처리하실 때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스포츠 교육기관은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 보면 대부분 지속적인 근로를 갖춰서 이런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채용을 하시더라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90% 사업소득자로 처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이 사업소득자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은 표현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소득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왠지 근로자성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세법에서의 표현이 다르고 4대 보험이 다른 거지 정확하게 이 세 분은 모두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법상의 규정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요.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동일하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요걸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두 동일하고 세법상의 그런 유불리, 4대 보험의 유불리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요, 4대 보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200만 원 주는 직원 한 명 채용하면 4대 보험 얼마 나와요?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때 그 직원의 4대 보험료가 한 20%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 20%면 40만 원이죠. 근데 그 40만 원의 절반인 20만 원은 직원이 내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20은 고용주가 부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결과적으로 200만 원에서 20만 원 4대 보험을 뺀 돈과 소득세를 뺀 돈을 지급을 받고요. 그게 세후 지급액이고 내 입장에서는 20만 원을 이 친구 걸 떼서 급여에서 떼서 내 20만 원 추가로 부어서 총 40만 원을 이 친구를 위해서 4대 보험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4대 보험만 있는 게 아니죠. 내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사장님 것도 있는데요. 사장님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이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재산과 소득을 모두 더해서 산정하다가 직장 가입자가 되시면 소득만 보고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재산 반영이 빠지니까. 네. 그래서 요건 정확하게는 직접 4대 보험 문의하셔서 지역 가입자 보험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한테 물어봐서 앞으로 발생될 금액 확인해서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직원의 4대 보험을 50%를 내주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면 좀 부담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직원을 채용을 하면 직원 4대 보험 40만 원, 내 4대 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만 내가 내니까 이제 40만 원 똑같이 내 거는 50, 50 다 내가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 80만 원이 갑자기 통장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근데 이게 4대 보험 구조상 원래 직원 한 명 채용하면 그렇게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의 형님들, 언니분들, 사장님들 보시면 그래도 4대 보험 직원을 뽑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뽑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4대 보험 부담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서 어떤 세제 혜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를 뽑은 거에 대해서 그 기업에, 그 회사에, 그 사업체에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요. 세액을 많은 부분 깎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추려고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그 병원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근로자를 뽑기 전에도 기장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그 기장 문의하시면서 그런 것도 미리 검토하고 가능한지 보고 근로자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규직 근로자는 원천징수세 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실 부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표가 있어요. 그 표에 따라서 일정액을 그냥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주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고요. 지급받는 분은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우리 2월에 연말정산하고 3월에 뭐 추가 월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이 고용주가 미리 떼서 낸 거 가지고 정산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해당되실 그 선생님들 사업소득자로 뽑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때는 가장 유리한 게 4대 보험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구조로 세법상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대신 세금이 있습니다. 급여의 3.3%. 요건 급여 금액이 얼마나 오르든 어떤 구간에 있든 상관없이 똑같은 요율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는 그런 선생님을 뽑았다. 그럼 3.3%니까 33,000원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대신 신고 납부하고 96만 7천 원을 그 선생님한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받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 소득으로 집계가 돼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음식점이나 건설 쪽에서 많이 있는 형태인데요. 일용직 소득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4대 보험 중에서는 고용산재만 발생됩니다. 요게 율이 한 0.9% 돼요. 그래서 내가 내줄게 0.9%, 그 친구가 부담할 게 0.9%, 요게 고용보험 요율이고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위험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다 보니까 상이한데 뭐 한 1%, 2%, 3%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원천징수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일용직이다 보니까 그 달에 120만 원 이하의 급여를 갖고 가시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똑같이 그 받은 분들, 직원분들 입장에서 신고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 모두 다 근로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근로법상의 그런 퇴직금, 줄수당 모두 해당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는데요. 감가상각비가 어떤 거냐면,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 뭐 가구, 기계, 뭐 인테리어 이런 거는 쓰면 쓸수록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소모되는 거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정비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기관은 대표적으로 시설 장치 권리금이 해당되시는데요. 이제 내가 신규로 만약에 오픈을 했다. 그러면은 모든 금액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연간 나눠서 계산하게끔 하고 그걸 또 월만큼 환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테리어 하시면서 한 2천만 원 정도 내가 썼다. 그러면 그 2천만 원이 시설 장치라는 내 자산으로 잡혀요. 그러면서 그 자산을 매년 소득세 할 때 연간 나눠져 가지고 몇 분 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2천만 원이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정되시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까 그 부가세랑 다른 부분은요. 부가세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부가세는 매입에서 그냥 적격 증빙의 매입 중 사업용 지출이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한 번에 빼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냐면 내가 인테리어를 2천만 원 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체가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거든요. 그 2천만 원이 이제 공급된 달, 즉 뭐 9월 17일에 내가 인테리어 공사 끝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라고 하시면 하반기죠. 이 하반기의 부가세는 2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는 한꺼번에 매입세 공제로 빠지시는데 이 그 부가세를 뺀 원금의 비용은 소득세에서는 나눠서 빼준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걸 어떻게 해주냐? 건축물, 구축물은 정액법으로 해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몇 년에 나눠서 똑같이 해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년 정액법이라고 하면 5분할로 나눠서 뭐 1,0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해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형고정자산, 시설장치, 기계 포함되시고요. 무형고정자산, 광업권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아까 그 불공제 항목에 있었어요. 부가세 불공제 항목. 접대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래처와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은 3,600만 원. 내가 중소기업 아닌 프리랜서다. 그땐 1,200만 원인데 프리랜서가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을 프리랜서라고 칭합니다. 이분들도 사업 소득으로 계산해서 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때 이제 접대비라는 항목을 썼다면 1,200만 원 한도로 해줄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냥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정규증빙을 갖추셔야 되는데 건당 3만 원 초과 접대비에 한해서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에 정규 증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처에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 따님이 결혼을 하신다. 사장님 따님이 결혼하신다 이러면 경조사비 내야 되잖아요. 최대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본인 카드 쓰는 거 말고 종업원 카드 쓰거나 가족명의 카드 쓰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지금 그 좀 내용을 빠르게 진행해서요. 지금부터 한 4시까지 쉬셔도 내용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2분 정도 4시까지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